아저씨, 저희 오늘 저기서 하룻밤만 자도 될까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겨울밤, 마당 끝 낡은 창고를 가리키는 소녀의 손이 파랗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5명의 아이들이 서로를 꼭 붙들고 덜덜 떨고 있었지요. 손전등을 든 남자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섯 명이네. 그는 아이들을 보며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대체 왜 재벌 회장이라는 이 남자는 처음 본 아이들 앞에서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어쩌다 이 깊은 산골까지 흘러들어온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위로와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 기막힌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년 전 서울의 작은 빌라에 7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 강태진 씨와 만삭의 엄마 윤서연 씨, 그리고 5남매였지요. 곧 태어날 막내까지 6남매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가진 건 없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아빠는 공장에서 야근을 밥 먹듯 했고 엄마는 만삭의 몸으로도 틈틈이 부업을 했지요.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부부가 아이들 얼굴을 보며 짓는 미소가 그 집의 유일한 난방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민호가 태어나던 날 하늘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출산 도중 과다출혈이 생겼고 엄마는 아기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13살이던 지수는 분만실 앞에서 아빠와 함께 엉엉 울었지요. 울다 지쳐 고개를 들었을 때 간호사가 작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지수야, 네가 이 아이 엄마 해줘야 해. 아빠가 떨리는 손으로 갓 태어난 민호를 지수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지수는 그날부터 엄마가 되었습니다. 겨우 13살 중학생이던 지수는 학교도 포기했지요. 새벽마다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밤새 보채는 민호를 안고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미안해. 네가 너무 고생이 많아. 아빠 괜찮아. 민호는 내가 키울게. 아빠는 돈 벌어와. 지수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는지 아무도 몰랐지요. 지수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분유를 타서 민호에게 먹이고 6시에는 동생들을 깨워 아침밥을 차렸지요. 둘째 지은이와 셋째 지아를 학교에 보내고 민준이와 민서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뒤에야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쉴 틈은 없었지요. 빨래를 돌리고 설거지를 하고 저녁 반찬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13살 소녀의 손은 금세 거칠어졌고 허리는 늘 뻐근했습니다. 언니 힘들면 나도 도와줄게. 둘째 지은이가 안쓰러운 눈으로 말하면 지수는 도리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지은이 너는 공부해. 너까지 학교 못 가면 안 돼. 지수는 자신의 꿈을 접었지만 동생들만큼은 꼭 공부시키고 싶었습니다. 그게 돌아가신 엄마와의 약속이었으니까요. 밤이면 잠든 동생들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지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 키울게. 걱정 마. 그렇게 힘겹지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아빠가 공장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수는 민호를 업고 동생들 손을 잡고 병원으로 달려갔지요. 하지만 아빠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빠. 지수는 아빠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동생들도 무슨 일인지 모른 채 덩달아 울었지요. 13살 소녀의 어깨 위로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낯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박수연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자신이 아빠의 여자친구였다며 아이들을 돌봐주겠다고 했지요. 애들아, 걱정 마. 내가 엄마처럼 니들 잘 키워줄게. 지수는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6남매를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어렵고 너무 막막했지요. 결국 아이들은 박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손이 아이들을 절벽 끝으로 끌고 갈 줄은 몰랐습니다. 새엄마 박수연의 다정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빠의 장례가 끝나고 산재 보험금이 나오자 그녀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지요. 따뜻했던 눈빛은 차갑게 식었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귀찮음이 가득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남의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거야. 박수연은 툭하면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지수는 이를 악물고 참았지요. 동생들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박수연이 아이들을 차에 태웠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강원도 외진 곳에 있는 작은 보육원이었지요. 자, 여기서 내려. 여기가 어디예요? 지수가 물었지만 박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의 짐을 보육원 앞에 내려놓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지요. 잠깐만요. 저희 어떡해요? 지수가 달려가 차 문을 붙잡았습니다. 그제야 박수연이 창문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잠깐 여기 있어. 내가 곧 데리러 올게. 정말요? 진짜 데리러 오는 거죠? 그래, 금방 올게. 착하게 있어. 박수연의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지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지요. 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언니 뒤에 옹기종기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수연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돌아오지 않았지요. 3살 민호는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보육원 창문 앞에 서서 바깥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엄마, 엄마.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지수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찾는 엄마는 세상을 떠난 친엄마인지 아니면 자신들을 버린 새엄마인지 지수도 알 수 없었지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에게는 자신밖에 없다는 것.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지킨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동생들은 내가 지킨다. 보육원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낯선 환경에 동생들은 매일 밤 울었고 지수는 그 아이들을 달래느라 밤잠을 설쳤지요. 특히 막내 민호는 한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공포가 어린아이를 짓눌렀던 겁니다. 민호야, 언니가 여기 있어. 무섭지 않아. 지수는 밤마다 민호를 품에 안고 토닥거렸습니다. 등을 쓸어주고 자장가를 불러주고 그래도 울음이 그치지 않으면 업고 복도를 서성였지요. 보육원 선생님들도 처음엔 안쓰러워했지만 인원이 부족한 탓에 일일이 챙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6남매의 엄마 노릇은 고스란히 지수의 몫이었지요. 지수야, 너 좀 쉬어. 네가 이러다 쓰러지겠다.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걱정스레 말했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안 하면 동생들이 불안해해요. 지수의 대답에 원장 선생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겨우 14살짜리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지수의 눈빛은 어느 어른보다 단단했습니다. 그 단단함이 얼마나 많은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인지 원장 선생님은 알고 있었지요. 세월이 흘러 지수는 16이 되었고 아이들도 조금씩 보육원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적응한다는 것과 행복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지요. 아이들의 마음 한켠에는
늘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구멍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지수의 하루는 여전히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씻고 동생들 옷을 챙기고 막내 민호를 깨워 세수를 시켰지요. 보육원 선생님들이 해주는 일도 있었지만 지수는 동생들만큼은 자기 손으로 직접 챙기고 싶었습니다. 언니, 나 이 옷 싫어. 셋째 지아가 투정을 부리면 지수는 웃으며 달랬습니다. 그래, 알았어. 다른 거 입자. 언니, 민준이가 내 장난감 뺏었어. 다섯째 민서가 울먹이며 달려오면 지수는 양쪽을 달래느라 진땀을 뺐지요. 여섯 남매가 한꺼번에 떠들고 울고 싸우는 아침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지수는 단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야기가 달랐지요. 동생들이 잠든 후 지수는 화장실에 숨어 혼자 울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소리 없이 울다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침대에 돌아오곤 했지요. 그런 지수를 둘째 지은이만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어느 날 밤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화들짝 놀라며 괜찮다고 손을 내저었지요. 응, 괜찮아. 그냥 눈에 뭐 들어갔어. 거짓말. 언니 맨날 밤에 울잖아. 지은이의 말에 지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은이가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나도 이제 14살이야. 나도 도울 수 있어. 혼자 다 짊어지지 마. 지수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지요. 동생이 자신의 짐을 나누겠다고 손을 내밀어 준 것이 그저 고맙고 또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적어도 여섯 남매는 함께였지요. 그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또다시 이 아이들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원장 선생님이 지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지요. 지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원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앉아봐.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지요. 한참을 망설이던 원장 선생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선생님이 정말 미안해. 무슨 일이에요? 보육원이 다음 달로 문을 닫게 됐어. 지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보육원이 문을 닫는다니. 그럼 자신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원장 선생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겨우 입을 열었지요. 다른 시설로 배치될 거야. 그런데 6명을 한꺼번에 받아줄 곳이 없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따로따로 가게 될 것 같아. 순간 지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따로따로.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요. 지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우린 헤어질 수 없어요. 지수야, 선생님도 방법을 찾아봤어. 하지만 제발요, 선생님. 제발. 우리만 있으면 돼요. 우린 서로밖에 없어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원장 선생님도 함께 울었지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운영난에 빠진 보육원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잠든 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이, 지아, 민준이, 민서, 그리고 새근새근 잠든 막내 민호까지. 이 아이들과 헤어진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지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방법을 찾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는 함께 있어야 해.
보육원 폐쇄 소식이 전해진 뒤 지수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했지요. 동생들과 헤어지는 건 죽는 것보다 무서웠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아빠가 떠났을 때, 새엄마한테 버림받았을 때, 그 모든 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동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헤어지면 민호는 어떻게 해? 지수는 잠든 막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겨우 3살. 엄마 얼굴도 모르고 아빠 얼굴도 기억 못하는 아이. 이 아이에게 자신마저 없어지면 민호는 세상에 혼자 남는 거나 마찬가지였지요. 사흘째 되던 날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자. 여기서 나가자. 어디든 좋으니 6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자. 무모한 생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헤어짐을 기다릴 수는 없었지요. 그날 저녁 지수는 둘째 지은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은아, 나 할 말 있어. 응, 뭔데? 지수가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나가자. 뭐? 나가다니 어디로? 몰라. 그냥 어디든 우리 6이 같이 있을 수 있는 대로. 지은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언니를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았어, 언니. 언니가 가면 나도 가. 지수는 지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요. 대신 더 세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몰래 짐을 꾸렸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지요. 옷 몇 벌, 작은 담요, 그리고 엄마 사진 한 장. 그게 6남매의 전부였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지수는 동생들을 하나씩 깨웠습니다. 지은이가 지아를 깨우고 지수는 민준이와 민서를 깨웠지요. 막내 민호는 지수가 없기로 했습니다. 언니, 우리 어디가? 7살 민준이가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지수는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며 조용히 말했지요. 쉿, 조용히. 우리 여행 가는 거야. 여행? 진짜? 응, 재밌는 데로 갈 거야. 그러니까 조용히 따라와.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0살 지아와 5살 민서도 졸린 눈을 하고 있었지만 언니들을 따라 조용히 일어났지요. 아이들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언니가 가자고 하니 따라가는 것뿐이었지요. 지수는 잠든 민호를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다행히 민호는 깨지 않았지요. 6남매는 살금살금 복도를 지나 보육원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지수는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옮겼지요. 뒷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동생들의 손을 꼭 잡고 어둠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자, 가자. 천천히, 조용히. 6남매는 보육원 담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디로 가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6은 함께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지요. 보육원을 빠져나온 6남매는 무작정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지요. 그저 멀리 아무도 찾지 못할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아이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걷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지요. 언니, 추워.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와 민서도 이가 딱딱 부딪히고 있었지요. 지수는 업고 있던 민호를 더 꽉 안으며 동생들을 다독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금방 따뜻한 데 찾을 거야. 하지만 눈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바람이 살을 애는 듯 매서웠지요.
아이들의 얇은 옷은 금세 눈에 젖어버렸습니다. 지수는 속으로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어디든 좋으니 머물 곳을 찾게 해주세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산길을 헤매던 지수의 눈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외딴 별장이었지요. 지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밖에 있다간 모두 얼어 죽을 것 같았지요. 지수는 별장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마당 끝에 작은 나무 헛간이 눈에 들어왔지요. 안에 지푸라기 같은 게 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서 바람이라도 피하자. 지수는 동생들을 이끌고 헛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춥긴 했지만 바람은 막아주었지요. 지수는 지푸라기를 긁어모아 바닥에 깔고 동생들을 그 위에 앉혔습니다. 자, 다들 모여. 꼭 붙어 있어. 6남매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체온을 나누며 추위를 견디려 했지요. 막내 민호가 잠결에 칭얼거렸고 지수는 연신 등을 토닥이며 달랬습니다. 지은이가 어린 동생들을 감싸 안고 지아는 민준이와 민서 손을 꼭 잡았지요. 바깥에서는 눈보라가 미친 듯이 몰아쳤지만 헛간 안의 6남매는 서로에게 기대어 버티고 있었습니다. 우린 괜찮아. 함께니까. 지수는 속으로 되뇌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시각 별장 안에서는 한 남자가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화성그룹의 젊은 회장 이선호. 38배 나이에 수천억 재산을 가진 그였지만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선호의 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지? 바람소리 사이로 무언가 다른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칭얼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지요. 선호는 처음엔 환청이려니 했습니다. 3년 전 사고로 아내와 6 아이들을 잃은 뒤 종종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환청에 시달렸으니까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선호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손전등을 집어들었지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눈보라가 거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핥히었지요. 선호는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마당을 살폈습니다. 그때 마당 끝 지푸라기 헛간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지요. 선호는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헛간 문틈으로 손전등 빛을 비추는 순간 선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푸라기 위에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떨고 있었지요. 하나, 둘, 셋, 6명.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새파랗게 질려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선호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마지로 보이는 소녀가 번쩍 눈을 떴지요. 소녀는 낯선 남자를 보자 화들짝 놀라 동생들을 뒤로 감쌌습니다. 누구세요? 지수는 동생들을 감싸 안은 채 낯선 남자를 경계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요. 남자가 한 발 다가서자 지수는 더 바짝 동생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희 나쁜 사람 아니에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우는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을 바라보았지요. 눈보라에 젖은 옷, 파랗게 질린 입술, 덜덜 떠는 작은 어깨들. 선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희 갈 곳이 없어서요. 지수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지수는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기, 아저씨, 저희 오늘 저기 닭장에서 하룻밤만 자도 될까요? 내일 아침 되면 바로 갈게요. 제발이요. 지수가 헛간 구석을 가리키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선우의 눈이 흔들렸지요. 여기 닭장 아니야.
지푸라기 보관하는 헛간이야. 아, 네. 그럼 여기서 하룻밤만. 안 돼. 선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쫓겨나면 갈 곳이 없는데. 지수가 절박하게 입을 열려는 순간 선우가 먼저 말했지요. 이 추운 데서 자면 다 얼어 죽어. 우리 집으로 들어가자. 네. 지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선우는 대답 대신 떨고 있는 막내 아이에게 시선을 고정했지요. 3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누군가의 등에 엎인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선우의 눈앞에 다른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3년 전 자신의 품에 안겨 있던 막내 준이의 얼굴이었지요. 6명이네. 선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6명. 자신이 잃어버린 아이들도 6이었지요. 선우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눈 덮인 땅바닥에 주저앉은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지요. 지수는 갑자기 무너져 내린 남자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낯선 어른이 자신들 앞에서 울고 있었지요.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기, 아저씨, 왜 그러세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선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바라보며 흐느낄 뿐이었지요. 3년 전 그날 가족 여행을 떠나며 행복하게 웃던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던 순간 자신만 살아남고 아내와 6 아이들이 모두 떠나버린 그 참혹한 기억이요. 한참을 울던 선우가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더니 떨리는 손을 내밀었지요. 얼마나 춥겠니? 어서 들어가자. 선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막내 민호를 지수의 등에서 받아 안았지요. 지수가 움찔했지만 선우의 눈빛에는 해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눈에는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이 가득했지요. 자, 다들 일어나. 우리 집 가서 따뜻한 거 먹자. 선우가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경계심이 풀리지 않았지만 동생들의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민준이와 민서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지아도 온몸을 떨고 있었지요. 더 이상 추위 속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동생들아, 일어나. 지수가 동생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6 남매는 낯선 남자의 뒤를 따라 별장 안으로 들어갔지요.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아이들의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지요. 선우는 아이들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보일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담요를 가져와 한 명 한 명 덮어주었지요. 막내 민호를 안고 동상 걸린 손과 발을 조심스럽게 문지르는 선우의 손길에서 지수는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아빠가 자신들을 돌봐주던 때처럼 정성스럽고 따뜻한 손길이었지요. 따뜻한 물 가져올게. 조금만 기다려. 선우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3년 만에 이 집에 아이들의 숨소리가 채워졌지요. 선우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조금 달랐습니다. 슬픔만이 아닌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지요. 6 남매가 잠든 뒤 선우는 거실 창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지요. 3년 만에 듣는 소리였습니다. 선우는 창밖의 눈보라를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지요. 선우는 25의 화성그룹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인 그가 회장 자리에 올랐지요. 어린 나이에 짊어진 무게는 무거웠지만 선우는 묵묵히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30이 되던 해 운명 같은 여자를 만났지요. 이수진. 고아원 출신의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이 회장님과 결혼해도 되는 건가요? 수진이 조심스레 물었을 때 선호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나한테 중요한 건 당신의 배경이 아니야. 당신의 마음이야. 두 사람은 결혼했고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픔이 있었지요. 수진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고 수진은 한참을 울었지요. 여보, 미안해요. 나 때문에. 미안하긴. 아이가 없어도 우린 충분히 행복해. 선호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눈에서 아이를 향한 그리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입양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입양? 네. 세상에는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가 그 아이들의 가족이 되어주면 안 될까요? 선우는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며 외로웠던 어린 시절, 누군가의 가족이 되고 싶었던 그 간절함을 수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선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좋아. 우리 그러자. 그렇게 선우 부부는 입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5살짜리 여자아이였지요. 보육원에서 오랫동안 입양을 기다렸지만 번번이 파양되어 돌아왔던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선호 부부를 경계했지요. 하지만 수진의 따뜻한 품과 선호의 다정한 손길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 아이가 처음으로 부모라고 불러준 날, 선호와 수진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이의 작은 입술에서 나온 그 두 글자가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지요. 그 후로 선호 부부의 가족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지요. 주변에서는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회장님, 재벌가에서 입양아를 열어들이시면 복잡해집니다. 재산 문제도 있고. 하지만 선우는 단호했습니다. 내 재산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 아이들이 내 자식입니다. 그렇게 5년에 걸쳐 6아이가 선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넓은 저택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지요. 수지는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보살폈고 선우는 바쁜 회사 일정을 쪼개어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소풍을 가고 밤이면 아이들을 안고 동화책을 읽어주었지요. 여보, 우리 진짜 행복하죠? 수진이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지요. 응,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어.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이 웃음소리가 멈출 일은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3년 전 겨울, 선호 가족은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이 눈썰매를 타고 싶다고 졸랐거든요. 선우는 회사 일정을 모두 비우고 가족 여행에 나섰지요. 넓은 승합차에 온 가족이 탔습니다. 뒷좌석에서는 아이들이 제잘거리고 수지는 연신 뒤를 돌아보며 아이들을 달랬지요. 애들아, 조금만 기다려. 곧 도착해. 엄마, 나 눈사람 만들 거야. 나는 눈썰매. 아이들의 들뜬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우는 백미러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이보다 완벽한 순간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산길을 달리던 그때 맞은편에서 대형 트럭이 미끄러져 왔습니다. 빙판길의 중심을 잃은 트럭이었지요. 선우는 급히 핸들을 꺾었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선우가 눈을 떴을 때 그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그보다 먼저 아내와 아이들이 떠올랐지요. 선우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애들아. 달려온 의료진이 선우를 붙잡았습니다. 선우는 몸부림쳤지요. 아내는 아이들은 어디 있느냐고. 제발 대답해달라고. 하지만 돌아온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의사의 얼굴에 어린 표정을 본 순간 선우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장례식장에는 7개의 영정 사진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6 아이들. 선우는 그 앞에서 오열했지요. 왜 자신만 살아남았는지, 왜 자신은 죽지 못했는지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그 후 선우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사 일은 부하 직원들에게 맡기고 홀로 이 산골 별장에 틀어박혔지요. 가족과의 추억이 있는 서울 집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별장에서 그는 매일 술로 하루를 지새웠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웃지도 않았지요. 그저 죽은 듯이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런 그의 앞에 오늘 밤 6 아이가 나타난 것이었지요. 그날 밤 선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거실을 서성이며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새근새근 숨을 쉬는 작은 얼굴들. 3년 만에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선우는 조심스럽게 담요를 여며주었지요. 혹시라도 깨울까봐 숨소리마저 죽이면서요. 날이 밝자 선우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3년 동안 요리라곤 해본 적 없었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었지요. 서툰 손으로 죽을 끓이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타거나 눌어붙기도 했지만 그래도 정성을 다했지요. 뭔가 좋은 냄새가 나. 냄새를 맡고 일어난 건 민준이었습니다. 7살짜리 꼬마는 부엌 쪽을 두리번거리다가 선우와 눈이 마주쳤지요. 어젯밤에 낯선 아저씨. 민준이는 잠시 멈칫했지만 선우가 환하게 웃어 보이자 경계심이 조금 풀렸습니다. 배고프지? 금방 다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선우의 말에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이어 동생들도 하나둘 눈을 떴지요.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방과 음식 냄새가 아이들의 불안을 조금씩 녹여주었지요. 자, 다 됐어. 어서 먹어. 선우가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지요. 마지 지수는 동생들이 먼저 먹는 걸 확인한 뒤에야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선우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16살밖에 안 된 소녀가 엄마처럼 동생들을 챙기는 모습이 마음 한구석을 찔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어린 동생들은 먼저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막내 민호가 그랬지요. 3살짜리 아이는 선우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선우가 앉으면 옆에 앉고 선우가 일어나면 따라 일어났지요. 아저씨, 뭐해? 아저씨, 이거 뭐야? 아저씨, 나 안아줘. 민호의 제잘거림에 선우의 얼어붙었던 표정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민준이와 민서도 선우를 따랐지요. 남자아이들은 선우에게 레고를 같이 하자고 조르고 목마를 태워달라고 졸랐습니다. 선우는 서툴지만 아이들의 요청을 하나하나 들어주었지요. 아저씨, 힘도 세다. 민준이가 목마를 타고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선우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지요. 3년 만의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 지수만은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이 선우에게 마음을 여는 걸 보면서도 지수는 한 발짝 떨어져 지켜보기만 했지요. 선우는 그런 지수가 이해되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새엄마에게도 버림받은 아이. 쉽게 마음을 열 수 없는 게 당연했지요. 어느 날 저녁
선우는 지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지수야,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지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선우였습니다. 너 많이 힘들었구나. 짧은 한마디에 지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익숙하다니. 그게 더 마음이 아프다. 선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그저 먼 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선우는 한참 동안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나도 가족이 있었어. 지수가 고개를 돌려 선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아내하고 아이들 6명. 입양한 아이들이었어. 우리 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거든. 다들 너희처럼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이었지. 그래서 더 사랑했어. 우리가 가족이 되어주고 싶었으니까.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지요. 그런데 3년 전 교통사고로 다 잃었어. 아내도 아이들도 전부.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선우가 왜 자신들을 보고 울었는지, 왜 낯선 아이들을 이토록 따뜻하게 대하는지 이해가 되었지요. 그래서 그때 우시던 거예요? 응. 너희를 보니까 내 아이들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았어. 선우가 눈물을 훔치며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착각인 줄 알았어. 내가 미쳐서 환영을 보는 건가 싶었지. 근데 아니더라. 너희는 진짜 살아있는 아이들이었어. 춥고 배고프고 갈 곳 없는. 선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3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았어. 아무 의미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텼지. 근데 너희를 보는 순간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이었지요. 아저씨도 많이 힘드셨네요. 그래, 많이 힘들었어. 근데 너희도 힘들었잖아. 어린 나이에 동생들 다 책임지면서 얼마나 무거웠겠니? 선우가 조심스럽게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수는 그 손길에 울음이 터져 나왔지요. 3년 동안 꾹꾹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부모를 잃은 슬픔, 동생들을 지켜야 한다는 무게, 새엄마에게 버림받은 상처. 지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서 실컷 울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선우는 지수의 등을 토닥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지수에게 하는 건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건지 선우도 알 수 없었지요. 그날 이후 별장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선우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 밥을 지었고 지수는 그런 선우를 도와 동생들을 챙겼지요. 어색했던 공기는 어느새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아저씨, 오늘 뭐해요? 민준이가 아침부터 선우에게 매달렸습니다. 선우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오늘은 눈사람 만들까? 진짜요? 나 눈사람 만들어 본 적 없어요.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민서도 뛰어와 선우의 다리를 붙잡았지요. 나도 할래요. 그래, 다 같이 하자. 온 가족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선우는 아이들에게 눈을 뭉치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요. 막내 민호는 눈을 만지작거리다가 차가워서 울상을 지었고 선우는 얼른 민호의 손을 자기 손으로 감싸 녹여주었습니다. 차갑지? 아저씨가 따뜻하게 해줄게. 응. 민호가 선우의 품에 쏙 안겼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지요. 동생들이 저렇게 해맑게 웃는 건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육원에 있을 때는 늘 불안하고 위축되어 있던 아이들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언니, 우리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돼? 지아가 눈사람에 코를 붙이다 말고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지요. 그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남의 집이었고 선우는 남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신세를 질 수는 없었지요. 그날 저녁 선우는 아이들이 잠든 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죽은 듯이 살던 자신이었지요. 매일 술에 절어 지내고 가끔은 정말 이대로 사라져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들 밥을 해야 했고, 낮에는 아이들과 놀아주어야 했고, 밤에는 아이들이 잘 자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바쁨이, 그 일상이 선우를 다시 살게 했지요. 이 아이들을 보낼 수 없어? 선우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죽은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인가? 아니면 정말 이 아이들을 사랑하게 된 건가? 며칠을 고민했지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둘 다였습니다. 죽은 아이들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 6남매가 진심으로 소중해졌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선우는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거실에 옹기종기 모인 아이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선우는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선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수의 표정이 굳어졌지요. 혹시 나가라는 말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선우의 다음 말은 전혀 예상 밖이었지요. 너희 나랑 가족이 되어줄 수 있겠니?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지수도 지은이도 어린 동생들까지 모두 멍하니 선우를 바라보았지요. 내가 너희 아빠가 되고 싶어. 정식으로 입양해서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 선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물론 너희가 싫으면 안 해. 강요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먼저 입을 연 건 막내 민호였습니다. 아빠, 아저씨가 아빠 돼? 그래, 민호야. 아저씨가 아빠가 되고 싶어. 민호가 갑자기 선우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좋아. 나 아빠 생겼다. 3살짜리 아이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한 건 아니었지요. 하지만 아빠라는 단어가 주는 따뜻함은 알았습니다. 민준이와 민서도 따라서 선우에게 달려들었지요. 저도 좋아요. 나도 아빠 할래요. 선우는 달려드는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지아도 수줍게 다가와 선우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빠, 진짜 우리 안 버리는 거죠? 절대 안 버려. 약속해. 선우가 지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지은이는 언니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의 결정을 기다리는 눈빛이었지요. 지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선우도 아이들도 조용히 지수를 바라보았지요. 언니,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아저씨, 진심이에요? 진심이야. 이보다 더 진심일 수 없어. 우리 6다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당연하지. 6다. 한 명도 빠짐없이.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어도 흐느낌이 새어나왔지요.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인지 몰랐습니다. 새엄마가 떠날 때 했던 곧 데리러 올게라는 거짓말.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쉽게 믿을 수 없었지요.
하지만 선우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거짓이 없었지요. 감사합니다. 아빠. 지수가 처음으로 선우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선우도 지수도 엉엉 울었지요.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그날 7식구는 진짜 가족이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가족이 되기로 약속한 다음 날 선우는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하고 입양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았지요. 3년 동안 방치했던 회사 일도 다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지요.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선우의 오른팔인 김 비서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3년 동안 홀로 회사를 지켜온 충직한 부하였지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내가 다시 일하려고 해. 정말입니까? 회장님께서 다시 복귀하신다니 이보다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김 비서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선우가 다시 일어선 이유가 궁금했지만 굳이 묻지 않았지요. 선우의 눈빛에서 3년 전과는 다른 빛이 느껴졌으니까요. 며칠 후 선우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을 정식으로 입양하기 위한 절차를 상담하기 위해서였지요. 변호사는 선우의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양 의사는 확실하시군요. 서류 준비하시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빨리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회장님. 변호사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서류를 뒤적이던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아이들의 법적 보호자가 누군지 확인하셨습니까? 보호자요? 보육원에 있었으니 원장 선생님 아닙니까? 그게 아이들이 보육원에 맡겨질 때 친권 포기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우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친부가 돌아가신 후 계모인 박수연 씨가 법적 보호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육원에 맡길 때 친권 포기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여자가 아이들을 버렸는데 현실적으로 버린 것과 법적으로 포기한 것은 다릅니다. 서류상으로는 박수연 씨가 여전히 아이들의 보호자입니다. 선우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이들을 보육원에 내팽개치고 사라진 여자가 아직도 보호자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요. 그럼 제가 입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수연 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녀가 친권을 포기하거나 양육권을 이전하는데 동의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아이들을 찾아오지도 않은 여자. 그런 여자의 동의가 있어야 아이들을 품에 안을 수 있다니. 분노가 치밀었지요. 그 여자를 찾을 수 있습니까? 조사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선우는 법무법인을 나서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지요. 일주일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수연의 행방을 찾았다는 것이었지요. 선우는 직접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지요. 약속 장소는 서울의 한 호텔 로비였습니다. 선우가 도착하자 한 여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지요. 화려한 옷차림에 진한 화장. 선우를 보자 그녀가 입꼬리를 올리며 일어났습니다. 어머, 화성그룹 회장님이 직접 오시다니. 영광인데요? 박수연이었습니다. 선우는 그녀의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지요. 이 여자는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을요. 선우는 자리에 앉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친권 포기 서류에 서명해 주십시오. 제가 아이들을 입양하겠습니다. 박수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아이고, 급하시기도 하셔라. 인사도 없이 바로 본론이시네. 할 말만 하겠습니다.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싶은데요. 박수연이 다리를 꼬며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사정이 있어서요. 그 애들 아빠한테 받은 보험금 벌써 다 썼거든요. 요즘 생활이 빠듯해서 말이에요. 선우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뻔히 보였지요. 얼마를 원하십니까? 호호, 역시 회장님은 말이 통하시네. 10억이요. 뭐라고요? 10억? 그 정도면 친권 포기해드리죠. 화성그룹 회장님한테 10억이 뭐 대수겠어요? 선우는 분노로 이가 갈렸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이들을 팔아먹겠다는 소리였지요. 하지만 선우는 애써 감정을 눌렀습니다. 지금 여기서 화를 내봤자 상황만 복잡해질 뿐이었지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박수연이 능글맞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지요. 이런 여자한테 아이들을 맡겼다니.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호텔을 나선 선우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수연이라는 여자 뒷조사해. 3년 전부터 지금까지 뭘 했는지 전부 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선우는 전화를 끊으며 중얼거렸습니다. 10억? 좋아. 대신 내 진짜 얼굴을 밝혀주지. 어딘가 수상했습니다. 3년간 아이들을 찾지 않다가 갑자기 거액을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박수연의 눈빛에서 뭔가 감추는 게 느껴졌지요. 선우는 직감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요. 선우는 별장으로 돌아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상황을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쉽게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지요. 하지만 지수는 이미 16살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었지요. 숨기는 것보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어린 동생들이 잠든 후 선우는 지수를 불렀습니다. 지수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지수는 선우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아 선우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입양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 문제요? 무슨 문제요? 너희 새엄마 박수연이라는 사람. 그 사람 동의가 있어야 입양이 가능하대. 지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새엄마. 그 이름만 들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만나봤어. 근데 돈을 요구하더라. 10억을 주면 친권을 포기하겠다고. 그 사람. 정말 그랬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우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서 지금 뒷조사를 시키고 있어.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대응할 수 있으니까. 지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두 손을 꼭 쥐고 무언가를 결심하는 듯 했지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 할 말이 있어요. 선우는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자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지요. 하지만 지수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그 사람, 새엄마요. 저희한테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한 척 했어요. 아빠 앞에서만요. 근데 아빠가 안 계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었는데? 밥을 안 줬어요. 아빠가 야근할 때면 우린 굶었어요. 어린 동생들이 배고프다고 울면 시끄럽다고 방에 가둬버렸어요. 선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지요. 아빠한테 말하면 더 심하게 당했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동생들한테도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했고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사람은 아빠 돈만 노린 거예요. 아빠가 힘들게 번 돈을 자기 옷이랑 가방 사는데 다 썼어요. 아빠는 몰랐어요. 너무 바빴으니까. 선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요, 아빠. 지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는 듯 했지요. 선우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날, 이상한 게 있었어요. 이상한 거? 네. 그날 아침에 새엄마가 아빠한테 차를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평소에는 아빠가 지하철로 출근했거든요. 차는 새엄마가 쓴다고 못 쓰게 했고요. 선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근데 그날은 차를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이상하게 친절하게요. 아빠도 의아해했는데 그냥 고맙다고 하고 나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왔을 때 들었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났대요. 아빠 차 브레이크가. 선우는 지수의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브레이크 고장, 그리고 그날따라 차를 가져가라고 했던 새엄마.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찝찝한 조합이었지요. 지수야, 그 이야기 경찰한테 했어? 아니요. 그때는 저도 어렸고 그냥 사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선우는 지수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잘 말해줬어. 고마워. 아빠, 혹시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런 거예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우는 대답하지 못했지요. 아직 확실한 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그날 밤 선우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사 범위를 넓혀 3년 전 강태진이라는 사람의 교통사고 기록을 찾아봐. 사고 원인, 보험금 수령 내역, 전부 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후 김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선우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을 가늘게 떴지요.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수상한 점이 여러 개 있습니다. 말해봐. 먼저 사고 이틀 전 박수연 씨가 남편 명의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사망보험금 2억짜리로요. 선우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점검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사고 일주일 전에 정비소를 다녀왔더군요. 그런데 정비소 측 기록에는 브레이크 이상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정비 후에 누군가 브레이크에 손을 댔다는 뜻입니다. 선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지요. 박수연은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 끝에 한 가정의 가장을 죽인 것이었지요. 증거를 더 모아. 빠짐없이. 선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의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화성그룹의 모든 자원이 동원되었지요. 그리고 2주 후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김 비서가 긴장된 표정으로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선우는 서류를 펼쳤지요. 사고 당일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했습니다. 피해자 차량뿐 아니라 주변 차량 블랙박스까지 전부 수집했습니다. 뭐가 나왔어? 사고 전날 밤 박수연 씨가 주차장에서 차량 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약 15분간이요. 선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 정비 기록과 대조해 봤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라인에 인위적인 손상이 있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게다가 박수연 씨의 인터넷 검색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사고 한 달 전부터 브레이크 오일,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수령 절차 등을 검색했더군요. 선우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었지요. 검찰에 고발해.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아빠를 죽인 여자, 그 아이들을 버린 여자,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돈 받고 팔아넘기려 했던 여자. 이제 그녀의 가면을 벗길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수연은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계획살인 혐의였지요. 그녀는 끝까지 발버둥 쳤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이건 함정이야. 하지만 증거 앞에서 그녀의 거짓말은 힘을 잃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지요. 재판정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선우가 앉아 있었지요. 지수와 지은이도 함께였습니다. 어린 동생들은 별장에 두고 왔습니다. 이런 자리에 데려올 수 없었지요. 피고인석에 앉은 박수연은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은 결백하다는 듯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검찰 측이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하자 그녀의 얼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강태진 씨의 사망 이틀 전 그의 명의로 2억 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검사가 보험 계약서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박수연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지요. 또한 사고 전날 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에 포착되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어두운 주차장에서 박수연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피고인은 그 시간에 뭘 하신 겁니까? 변호인이 박수연에게 귀옛말을 했습니다. 박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차 밑에 뭔가 떨어뜨려서요. 그걸 찾은 거예요. 15분 동안요? 검사가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박수연의 입술이 바싹 말랐지요. 그리고 전문가 감정 결과 피해자 차량의 브레이크 오일 라인에서 인위적인 손상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칼이나 날카로운 도구로 긁은 흔적이라고 합니다. 스크린에 감정서가 떴습니다. 재판장의 표정이 굳어졌지요.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복원한 인터넷 검색 기록입니다. 검사가 목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라인 위치, 브레이크 고장 사고, 보험금 수령 기간, 살인 증거 인멸 방법.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박수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지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박수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회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박수연이 갑자기 고개를 들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 남자가 날 속인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빚쟁이였어요. 애들은 6이나 딸려 있고.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선우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내가 왜 남의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해요? 난 그 남자한테 속은 피해자라고요.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의사봉을 쳤습니다. 하지만 박수연은 멈추지 않았지요.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브레이크에 손댔어요. 근데 그게 어때서요? 그 인간이 날 속이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어요.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스스로 범행을 자백한 것이었지요.
변호인이 박수연을 말리려 했지만 그녀는 계속 악을 썼습니다. 그 애들도 마찬가지야. 걔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밥 먹이랴 씻기랴 징그럽게 울어대기나 하고. 그 순간 지수의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옆에 앉은 지은이가 언니의 손을 꼭 잡았지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가 사고로 죽은 줄 알았습니다. 운이 나빠서 하늘이 야속해서 그런 줄 알았지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저 여자가 죽인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아빠를 돈 때문에. 아빠. 지수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선우가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선우의 품에서 지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요. 아빠를 잃은 슬픔, 새엄마에게 당했던 서러움, 동생들을 지켜야 한다는 무게, 그리고 버림받았을 때의 절망. 지수는 선우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수연에게 보험금을 노린 계획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 아동들에 대한 친권을 박탈하고 양육권을 즉시 상실시킵니다. 의사봉이 내려쳤습니다. 박수연이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지요. 하지만 더 이상 그녀의 목소리는 지수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길고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이었지요. 재판이 끝난 후 선우는 지수와 지은이를 데리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에서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지요. 선우가 두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어. 네. 아빠. 지수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그 단어가 이제는 아프지 않았지요. 돌아가신 친아빠는 영원히 마음속에 있고 지금 손을 잡고 있는 이 사람은 새로운 아빠니까요. 지수는 선우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입양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박수연의 친권이 박탈되면서 더 이상 막을 것이 없었지요.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선우는 하루하루를 손꼽아 기다렸지요. 그리고 한 달 후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입양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전화를 받는 순간 선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믿기지 않았지요. 선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거기 계십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선우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3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죽은 듯이 살았던 자신이었습니다. 다시는 가족을 가질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하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아빠, 왜 울어요? 막내 민호가 다가와 선우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선우는 눈물을 훔치며 민호를 안아 올렸지요. 아빠 안 울어. 기뻐서 그래. 기쁜데 왜 울어요? 사람은 너무 기뻐도 우는 거야. 민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3살짜리에게는 어려운 말이었지요. 선우는 민호를 꼭 안으며 웃었습니다. 민호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진짜? 아빠가 진짜 아빠야? 응, 아빠가 진짜 아빠야. 영원히. 민호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선우는 아이들을 모두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지수, 지은, 지아, 민준, 민서, 그리고 민호까지 6 남매가 옹기종기 소파에 앉았지요. 아이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선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선우는 아이들의 얼굴을 한 명씩 천천히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연락 왔어. 입양이 승인됐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고 있었지요. 먼저 반응한 건 지은이었습니다. 그럼, 진짜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응. 이제 너희는 법적으로도 내 아이들이야.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지아도 울기 시작했지요. 민준이와 민서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누나들이 우니까 덩달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이제 안 헤어져도 되는 거예요? 민준이가 코를 훌쩍이며 물었습니다. 선우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당연하지. 이제 누구도 너희를 데려갈 수 없어. 아빠가 지켜줄 거야. 약속이요? 응, 약속. 선우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민준이가 자기 새끼손가락을 걸었지요. 민서도 따라서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어느새 6남매의 손가락이 모두 엉켜 있었지요. 마지 지수는 한 발짝 떨어져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우가 지수를 바라보았지요. 지수야, 너는 안 와? 지수는 대답 대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선우의 품에 안겼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해요, 아빠. 정말 감사해요. 고맙긴. 내가 더 고마워. 너희가 내 삶을 다시 살게 해줬어. 선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와 선우를 껴안았지요. 7 식구가 한데 엉켜 울고 웃었습니다. 3년 전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가 다시 선우의 삶에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우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술로 끼니를 때우던 그였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밥을 짓고 식탁을 차렸지요. 지수와 지은이가 옆에서 도왔습니다. 아빠, 이거 어디 놓아요? 거기 식탁 위에 놓으면 돼. 지아가 접시를 나르고 민준이와 민서가 숟가락을 놓았지요. 막내 민호는 의자에 앉아 발을 흔들며 밥을 기다렸습니다. 선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우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순간이었지요. 식사를 마친 후 선우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서울로 가면 어떨 것 같아? 서울이요? 지수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응, 여기는 너무 외지잖아. 서울에 가면 너희 학교도 다닐 수 있고 친구도 사귈 수 있어. 선우는 3년 동안 피해왔던 서울 집을 떠올렸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의 추억이 있는 곳이라 가기가 두려웠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었지요. 저 학교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생들을 돌보느라 학교를 포기한 지 3년이 넘었지요. 당연하지. 지수 너도 학교 가야지. 검정고시 준비하든 복학하든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아빠가 다 지원해 줄게.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꿈꿔본 적도 없는 일이었지요. 선우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이제 너는 동생들 엄마가 아니야. 너도 아빠 딸이야. 내 꿈을 찾아도 돼. 지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에게 꿈을 꿔도 된다고 말해주었지요. 아빠, 응? 저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요. 그래, 그럼 선생님 되는 거야. 아빠가 응원할게. 지수가 선우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동생들도 다가와 두 사람을 껴안았지요. 별장의 작은 거실에서 7 식구의 웃음과 눈물이 뒤섞였습니다. 겨울밤은 춥고 길었지만 이 집만큼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지요.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한 선호의 집에는 매일 아침 시끌벅적한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민준아, 빨리 안 일어나? 학교 늦겠다? 5분만 더. 안 돼. 지금 당장 일어나. 지아의 목소리가 복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11살이 된 지아는 어느새 동생들의 기상 담당이 되어 있었지요. 민준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버티자 6살이 된 민서가 형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형아 일어나. 밥 먹어야지. 으악. 알았어, 알았다고. 민준이가 항복하며 일어났습니다. 1층 주방에서는 선호가 아침밥을 차리고 있었지요. 옆에서 지수가 계란말이를 굽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오늘 학원 몇 시야? 2시요. 그 전에 집에 올게요. 17이 된 지수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년간의 공백이 있었지만 지수는 열심히 공부해서 빠르게 따라잡고 있었지요.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도 돼. 괜찮아요, 아빠. 공부하는 거 재밌어요. 지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지요. 그때는 늘 긴장하고 불안한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또래 소녀처럼 밝고 생기 넘쳤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식탁에 모여들었습니다. 7 식구가 둘러앉아 식탁이 꽉 찼지요. 선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지요. 둘째 지은이는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전학 갔을 때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지요. 미술에 소질이 있어서 미술부에 들어갔고 얼마 전에는 교내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제가 그린 거예요. 지은이가 스케치북을 펼쳐 보였습니다. 7 식구가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지요. 선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우리 지은이 진짜 잘 그린다. 나중에 화가 되는 거야?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셋째 지아는 이제 당당한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씩씩한 성격 그대로 반장까지 맡았지요. 동생들을 챙기던 습관 덕분에 리더십이 좋다고 선생님들이 칭찬했습니다. 넷째 민준이는 초등학교 2학년, 다섯째 민서는 1학년이 되었지요. 두 형제는 같은 학교에 다니며 서로를 챙겼습니다. 민준이가 형답게 민서를 데리고 등교하는 모습은 동네에서도 유명했지요. 그리고 막내 민호. 4살이 된 민호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떨어지기 싫다고 울었지만 이제는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았지요. 아빠, 오늘 어린이집에서 노래 배웠어. 그래, 아빠한테 불러줄래? 민호가 재롱을 부리면 온 가족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선호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지요. 선호 자신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3년 동안 방치했던 회사에 복귀해 다시 일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예전처럼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저녁에는 가능한 한 일찍 퇴근했지요.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갔습니다. 회장님, 요즘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김 비서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선호가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래, 어떻게? 옛날에는 눈빛이 죽어 있으셨는데 지금은 살아계십니다. 선호는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지요. 1년 전에 자신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지요.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선호가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지요.
그 안에는 지난 1년간의 사진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우와, 이거 작년 크리스마스 때 사진이다. 민준이가 사진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7 식구가 트리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지요. 모두 빨간 모자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건 봄에 벚꽃 보러 갔을 때 지아가 다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벚꽃 아래에서 소풍을 즐기는 가족의 모습이었지요. 민호가 아이스크림을 얼굴에 잔뜩 묻히고 있는 사진에서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민호 완전 웃겨. 나 안 웃겨. 민호가 볼을 부풀렸지만 이내 따라 웃었지요. 선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1년 전 눈보라치던 그날 밤을 떠올렸지요. 지푸라기 헛간에서 서로를 껴안고 떨던 6 아이들, 그리고 죽은 듯이 살던 자신, 상처투성이었던 7명의 영혼이 만나 서로를 보듬었습니다. 아이들은 선우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고, 선우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지요. 아빠, 무슨 생각해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선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요. 그냥 너희가 내 삶에 와줘서 고맙다는 생각. 저희가 더 고맙죠. 아빠가 우리 구해줬잖아요. 아니야. 너희가 나를 구해준 거야. 선우가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는 3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았어.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줄 알았지. 근데 너희를 만나고 달라졌어. 너희가 아빠를 다시 살게 해줬어. 아이들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선우가 2 팔을 벌렸지요. 다들 이리 와. 6 남매가 우르르 달려와 선우를 껴안았습니다. 7 식구가 한데 엉킨 채 한참을 안고 있었지요.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고 그 모든 게 뒤섞여 따뜻한 온기가 되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세상 누구보다 끈끈한 가족이었습니다. 상처가 상처를 알아보고 외로움이 외로움을 보듬었지요. 그렇게 7개의 조각난 마음이 하나로 맞춰져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차가운 헛간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인연. 그것은 상처받은 7 영혼이 서로의 온기로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이 따뜻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